알겠습니다. 젊은 층 독자를 고려하여 등장인물 이름, 호칭, 지명 등을 한국식으로 바꾸고 문어체와 구어체를 적절히 섞어 소설 분위기를 살려 다음과 같이 수정했습니다. 소설 본문. 결혼 5년 차, 희주는 어느 날 딸에게 묻는 걸 들었다. 만약에 송 팀장님이 아빠 되면 어떨 것 같아? 딸 서연이는 해맑게 좋아 라고 답했고 그 순간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다. 딸에게 늘 칼같이 지키던 하원 시간도 잊은 채 희주의 문자나 전화는 무시하기 일쑤였다. 점점 차가워지는 나를 보며 희주는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애들 장난에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맘에 안 들면 송 팀장 해고라도 할게. 희주의 변명에 나는 무심하게 답했다. 됐어. 쇼는 이제 그만. 희주의 비서 송 팀장이 보낸 문자에는 희주와 그의 은밀한 사진이 가득했다.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확보한 나는 이혼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제 희주도 서연이도 필요 없었다. 박준호 씨, 배우자 조희주 씨 명의의 재산 절반과 양육권을 포기하는 이혼 요구가 맞습니까? 딱딱한 표정의 민사 전문 변호사 정한나가 내 앞에서 확인 질문을 던졌다. 나는 주먹을 꽉 쥔 채 겨우 네, 맞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증거는 저희가 준비하겠습니다. 2주 뒤에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법원 민원실을 나섰다. 길가에 서자마자 핸드폰 알림이 울렸다. 송 팀장에게서 온 사진 메시지였다. 박준호 씨, 지난주에 희주 누나가 저 데리고 아이슬란드 다녀왔어요. 커플룸도 예약했더라고요. 좋아요. 사진 속 희주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 보였다. 나는 피식 웃으며 사진들을 전부 정 변호사에게 보냈다. 추가 증거입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닫고 차에 올랐다. 2주 전 조희주의 비서 송 팀장이 내게 먼저 친구 추가를 걸어왔다. 업무 관련인 줄 알고 수락했는데 메시지를 열어보니 충격적인 사진들이 쏟아졌다. 희주와 송 팀장의 노골적인 스킨십, 희주의 눈빛은 전에 없이 다정하고 부드러웠다. 나는 눈을 감았다. 더 이상 조희주의 집, 아니 이제는 전 장모님의 회사를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집 문을 열자 희주가 불안한 표정으로 달려왔다. 오늘 몸이 안 좋아? 서연이 담임 선생님이 전화 왔던데 왜 서연이 데리러 안 갔어? 걱정하는 희주의 모습에 목이 메었다. 아니, 그냥 깜빡했어. 희주는 굳어버렸다. 과거 서연이가 유괴당했을 때 나는 서연이를 구하려다 하반신에 큰 부상을 입었고 그 후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다. 하나뿐인 딸 서연이에게 늘 최선을 다해왔는데 그걸 잊다니. 2층에서 서연이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이제 아빠 말고 송 팀장님이 데리러 오면 안 돼? 송 팀장님이 훨씬 좋다니까. 우리 반 애들도 송 팀장님이 더 멋있대. 희주는 얼굴을 굳히며 차갑게 말했다. 서연아. 누가 그런 말 함부로 하래. 살벌한 분위기에 서연이는 입을 꾹 다물었다. 나는 씁쓸함을 느꼈다. 내가 서연이에게 헌신할 때는 제멋대로 굴더니 희주가 한마디만 하면 얌전해지다니. 나는 화를 내는 희주를 말리며 나지막이 말했다. 됐어. 희주는 다급하게 변명했다. 오늘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송 팀장에게 부탁한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앞으로 송 팀장이 알아서 하겠지? 서연이도 미리 새 아빠랑 친해지면 좋고. 계단을 오르려는 나를 희주가 붙잡았다. 오빠, 화났어. 10년 동안 희주와 나는 서로를 너무나 잘 알았다. 하지만 나는 송 팀장의 자랑 덕분에 희주가 나에게 진심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침묵하는 나를 보며 희주는 더욱 불안해했다. 미안해. 그때는 내가 너무 경솔했어. 여보, 이제 다시는 그 사람 우리 가정에 안 끼어들게 할게. 응. 희주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나는 비참함을 느꼈다. 조희주는 완벽한 아내였다. 송 팀장이 사진을 보내지 않았더라면 나는 영원히 행복한 줄 알았을 것이다. 끓어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나는 눈을 감았다. 그래. 2주 뒤에 깨끗하게 정리하자.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실에 앉아있는 희주를 보고 깜짝 놀랐다. 시계를 보니 오전 10시 30분. 조희주는 회사에 단 한 번도 늦거나 일찍 퇴근한 적이 없었다. 무슨 일이지? 그때 희주가 나를 보며 활짝 웃었다. 오늘 오빠가 좋아하는 바다의 심장 경매가 열린대. 같이 보러 갈래? 나는 가슴이 답답해졌다. 희주는 내가 무심코 던진 말들도 내 취향도 모두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외도가 용서되는 건 아니었다. 현관을 나서려다 나는 문득 생각난 듯 물었다. 서연이는? 희주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다. 이제부터 부모님이 서연이 데려다 주기로 했어. 아빠를 소중하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오빠가 신경 쓸 필요 없어. 희주는 내 코트에 손을 넣으며 말했다. 여보, 내가 늘 말했잖아. 오빠는 나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기만 하면 돼. 과거에 이런 말을 들었다면 웃으며 희주를 바라봤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었다. 조희주, 나는 지금 행복한 걸까? 아니면 내가 제인 어스틴의 놀이를 즐기는 걸까? 나는 먼저 앞장서 걸었다. 30분 후, 검은색 세단이 경매장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리자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조 이사님, 자리 준비 다 됐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돌아보니 송 팀장이 얇은 정장을 입고 추위에 떨고 있었다. 이렇게 추운데 왜 안 들어가 있고 그래? 희주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송 팀장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놓칠까 봐요. 그 짧은 순간 나는 희주의 숨소리가 미세하게 흐트러지는 걸 느꼈다. 희주는 나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사랑은 종종 아픔에서 시작된다. 조희주도 예외는 아니었다. 나는 고개를 돌리며 나지막이 말했다. 희주 씨, 송 팀장하고 얘기 좀 해. 나는 먼저 들어갈게. 하지만 희주는 내 손을 잡았다. 송 팀장, 여기는 송 팀장이 상관할 일 없어. 회사로 돌아가. 그리고 나를 끌고 경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자리에 앉아 경매장을 둘러보고 있는데 옆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고개를 돌려보니 희주가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조 이사님, 거짓말쟁이. 엊그제 침대에서 나보고 제일 소중하다고 했으면서 오늘은 버리는 거예요? 유나는 핸드폰에 빠져있는 희주의 모습에 소름이 돋았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내 앞에서 대놓고 바람 피우는 남자에게 답장을 하다니.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경매가 시작되자 조희주는 뛰어난 사업 수완을 발휘하며 연달아 패찰했다. 결국 바다의 심장과 에메랄드 목걸이를 손에 넣었다. 그리고 핸드폰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누구에게 보내는 메시지인지. 경매장을 나오며 희주가 나를 보며 부드럽게 말했다. 여보, 나는 회사에 먼저 가볼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급하게 떠나는 희주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희미하게 웃었다. 핸드폰을 꺼내 송 팀장의 프로필을 눌렀다. 5분 전에 올라온 게시물이 보였다. 애인 잘 둔 덕분에 득템. 진짜 행복하다. 사진에는 희주가 경매에서 낙찰받은 에메랄드 목걸이가 담겨 있었다. 나는 캡처한 사진을 정 변호사에게 보냈다. 추가 증거입니다. 오톡방에는 온통 초록색 글씨뿐이었다. 전부 아내의 외도 증거였다. 하나하나가 칼날이 되어 나와 희주의 추억을 베어냈다.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동화 속 사랑은 역시 허상일 뿐이었다. 경매 이후 희주는 이틀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 나는 희주가 송 팀장과 함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토요일 희주에게서 전화가 왔다. 여보, 오늘 서연이 학교 안 가잖아. 기사 아저씨 보내서 데려와 줘. 집에 있으면 오빠 귀찮게 할 텐데. 희주의 목소리에 씁쓸함이 밀려왔다. 전화벨이 울리기 1분 전 송 팀장이 내게 메시지를 보냈었다. 박준우 씨, 희주 누나가 원하기만 한다면 나한테 모든 걸 다 줄 거예요. 당신 딸까지 포함해서요.
나는 눈을 감고 차갑게 말했다. 알았어. 고모님께 말씀드릴게. 반대편에서 희주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채 불평을 늘어놓았다. 여보, 요즘 나한테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야? 내가 집에 안 들어가도 전화 한 통 안 하고 나는 울컥 솟아오르는 화를 겨우 누르며 짧게 대답했다. 바쁜 줄 알았어. 예전에는 희주가 바빠서 집에 못 들어오면 야식을 준비해서 회사로 찾아가 밤을 새웠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았다. 잠시 생각하다가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가 회사 앞으로 갈까? 전화기 너머로 2초 정도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희주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됐어. 거의 다 끝났으니까. 오늘 저녁에 서연이 데리고 들어갈게. 전화를 끊고 씁쓸하게 웃었다. 역시 인간의 본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구나. 서연이가 집을 나서는 모습을 보며 고모 아주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사모님, 아가씨는 아직 어려서 아버지가 필요해요.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과거 목숨 걸고 지켰던 아이였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았다.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괜찮아요. 걔도 곧 누군가 곁에 있어 줄 거예요. 송 팀장은 적어도 조희주 앞에서 좋은 사람인 척 연기하겠지. 나는 소파에 앉아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을 바라봤다. 환하게 웃고 있는 희주를 봐도 더 이상 설레지 않았다. 사실 아직까지 나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송 팀장이 조희주 비서로 처음 들어왔을 때 희주는 내게 만약 오빠가 싫어하면 다른 여자 비서 뽑을게 라고 말했었다. 그렇게 나를 생각해 줬었는데 어떻게 의심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희주에게서 남자 향수 냄새가 나거나 머리를 짧게 자르고 와도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 그러다 송 팀장을 친구 추가하자마자 처음 온 메시지는 조희주와 그의 침대 사진이었다. 긁힌 자국 가득한 팔이 희주의 하얀 피부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손으로 눈을 가렸다. 끔찍한 기억을 지우고 싶었다. 저녁 8시가 되어서야 조희주가 서연이를 데리고 돌아왔다. 밝게 웃는 두 사람을 보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희주는 내게 쇼핑백을 건넸다. 오는 길에 시계 가게 들러서 오빠 선물 샀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결혼 10년 차. 희주는 여전히 가끔씩 나를 놀라게 했다. 상자를 열어보니 꽤 비싸 보이는 남자 시계가 들어있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예쁘네. 희주의 얼굴이 더욱 밝아졌다. 오빠가 좋아하니까 다행이다. 희주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만지작거렸다. 잠시 후 희주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여보, 샤워 좀 하고 올게. 희주가 방으로 들어가자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서연이는 곧장 자기 방으로 달려갔다.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나는 희주가 식탁에 두고 간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비밀번호는 늘 내 생일이었지만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었다. 너무나 확신했기 때문에 잠금 화면조차 풀지 않았을 것이다. 핸드폰 화면을 밀자 송 팀장과 나눈 대화가 훤히 드러났다. 송 팀장, 이사님, 제가 고른 선물 마음에 드셨어요? 조희주, 응, 너무 좋아해. 역시 당신이 골라준 게 제일 예쁘대. 기혼하기로 마음먹었지만 그 두 문장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희주의 행동은 여전히 나를 바보로 만들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왜 그랬냐고, 왜 내 선물을 내 연남에게 골라달라고 했냐고, 심지어 그 물건은 그가 썼던 물건인데 왜 그랬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10년 동안 쌓아온 사랑이 점점 닳아 없어지는 것 같았다. 익숙한 향기가 느껴지자 나는 겨우 정신을 차렸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조희주가 내 앞에 서 있었다. 여보,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병원이라도 가볼까? 나는 희주를 바라봤다. 희주는 핸드폰을 들고 병원에 전화하려 했다. 괜찮아. 며칠 전부터 위가 좀 안 좋아서 그래. 희주는 전화를 멈추고 내 배 위에 손을 올렸다. 여보, 미안해.
그때 서연이 구하다가 다친 후로 계속 아픈 건데 내가 너무 무심했네. 희주의 따뜻한 손길에 나는 눈을 감았다. 과거 이 여자를 위해 목숨까지 걸었었다. 우리의 사랑으로 맺어진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나는 한 가지 사실을 잊고 있었다. 사람의 마음은 쉽게 변한다는 것을. 조희주는 더 이상 예전의 순수하고 헌신적인 여자가 아니었다. 진심으로 걱정해준다면 내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는 사실을 잊을 리 없었다. 조희주는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핸드폰이 울렸다. 전화를 받더니 얼굴색이 변했다. 회사에 문제가 생겼대. 나는 가봐야 할 것 같아. 늦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자. 희주는 내 대답도 듣지 않고 황급히 문 밖으로 나섰다. 멀어져가는 희주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창밖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을 느꼈다. 카톡창에는 송 팀장 블랙하트기라고 저장되어 있었다. 조희주는 내가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다정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은 지 얼마나 오래됐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보모 아주머니에게 말했다. 애들 방에 가서 서연이 좀 봐주세요. 무슨 일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시고요. 그리고 코트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나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두현, 술 한잔 할래? 강두현은 대학교 때부터 유일하게 남은 내 친구였다. 조희주와 결혼한 후 관계가 소원해졌었다. 전화기 너머로 헛웃음이 들려왔다. 사기꾼 새끼가 감히 날 꼬셔? 이 번호 진짜 내 번호면 내가 지금 맥주병으로 내 머리통을 날려버린다. 나는 욕설에 오히려 웃음이 터졌다. 영상 통화 걸게 잠시 후 강두현은 낡은 청화문 남문 앞 포장마차에서 얼빠진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강두현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다. 미래의 변호사님, 뭘 먹고 자랐길래 그렇게 험악한 표정을 지으세요? 정말 열심히 작성해 주셨네요. 이번에도 젊은 층 독자에게 맞는 어투와 표현을 사용하여 한국 소설처럼 자연스럽게 다듬어 보겠습니다. 등장인물 이름은 그대로 두고 지명이나 호칭 등 어색한 부분만 수정했어요. 소설 본문. 어떤 걸로 할래? 두현이는 말없이 내 앞에 놓인 맥주병을 집어들고 단숨에 들이켰다. 말리려 했지만 녀석의 입에서 먼저 말이 튀어나왔다. 야, 박준호. 평생 볼 일 없을 줄 알았는데 두현이의 눈가가 촉촉해 보였다. 결혼하고 나서 거의 연락 끊었잖아. 마치 우리 우정이 내 사랑 앞에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 녀석은 날 쏘아보듯 빤히 쳐다봤다. 오늘 너 만나서 진짜 기뻐의 진심은 늘 아프지만 가슴 깊숙이 와닿았다. 나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감췄다. 변치 않는 사랑 때문에 가장 소중한 친구에게 상처를 줬다니. 한참 후 나는 고개를 들고 두현이를 향해 웃었다. 그럼 기뻐할 만한 소식 하나 더 알려줄게. 나 이혼하려고. 두현이의 눈이 커졌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고 맥주잔을 높이 들었다. 박준호, 축하한다. 쨍. 경쾌한 잔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웃음이 터져나왔다. 내일을 위하여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집이 아닌 밖에서 잠을 잤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홀가분한 일인 줄 몰랐다. 아침 일찍 일어나 새소리를 들을 필요도 없고 이불을 걷어찰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조희주 아침 굶을까 봐 새벽 6시에 일어나 죽을 끓일 필요도 없었다. 호텔 침대에 몸을 누이고 골아떨어졌다. 다음 날 아침 머리맡에는 두현이가 남긴 쪽지가 놓여 있었다. 준우야, 학교에 일이 생겨서 먼저 간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 나는 쪽지를 접어 주머니에 넣고 핸드폰을 켰다. 배터리가 1%밖에 남지 않았다. 송 팀장에게서 온 메시지 3개와 부재중 전화 한 통. 녀석의 메시지를 보니 어이가 없었다. 하룻밤 집에 안 들어갔는데 연락한 사람은 고작 해야 적이라니. 핸드폰 잠금 화면에 설정된 가족 사진을 보니 숨막히는 기분이었다. 앨범을 열어 직접 찍은 풍경사진으로 배경화면을 바꾼 후에야 호텔을 나섰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핸드폰을 충전하고 샤워를 하고 술 냄새가 밴 옷을 세탁기에 던져 넣었다.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야 송 팀장의 메시지를 확인할 여유가 생겼다. 박준우 씨, 희주 누나 임신했어요. 어젯밤에 같이 병원 갔는데 혼자 얼마나 외로울까요? 역시 내가 고마워해야 하나? 당신이 애를 못 가지니 내가 기회를 얻었잖아요. 좋아요. 혹시 어젯밤 술 기운이 아직 남아있는 건가? 나는 3개의 메시지를 멍하니 바라봤다. 그때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조희주에게서 온 전화였다. 나는 수화기 버튼을 눌렀다. 여보, 예전에 서연이 임신했을 때 산부인과 예약했던 거 기억나? 거래처 사모님이 임신했는데 어디가 좋냐고 물어보네. 거래처 사모님. 나는 눈을 내리깔았다. 요란한 세탁기 소리가 심장 박동 소리를 덮어버리는 듯 했다. 에메랄드 목걸이는 거래처 사모님에게 준 선물이었고 임신검사도 사모님 때문이라고. 조희주는 내 감정을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나는 가슴이 답답해져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기억 안 나. 나중에 전화할게. 통화를 끊고 욕실 의자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한참 후 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제 아내가 다른 남자 아이를 임신했다면 어떻게 되죠? 정 변호사는 잠시 당황한 듯 하더니 대답했다. 박준우 씨, 민법 조항에 따르면 혼외자도 상속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혼외 임신은 외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고 재산 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씁쓸함을 억누르며 나지막이 말했다. 알겠습니다. 저녁 7시 조희주가 집에 돌아왔다. 나는 희주를 바라봤다. 희주는 어딘가 모르게 냉랭해 보였다. 화를 억누르고 있는 듯 했다. 왜 전화 안 받아? 산부인과가 뭐 대수라고 말을 못해. 결혼 10년 만에 처음으로 차갑게 대하는 조희주. 녀석과 딴 놈 아이 때문에 그런 건가? 생각만 해도 가슴 한구석이 쿡쿡 쑤셔왔다. 조희주는 늘 그랬듯이 미안해. 설명해 줄게라며 사과할 줄 알았다. 하지만 투명하게 빛나는 내 눈을 보자 순간 움찔하더니 아무 말 없이 서재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거실에 홀로 남은 나는 닫힌 서재 문을 멍하니 바라봤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 소리만이 적막한 공간을 채웠다. 나는 조희주에게 비참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비틀거리며 침실로 향했다. 침대에 누웠지만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다. 겨우 진정하고 있을 때 조희주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희주는 침대 옆에 앉아 나를 바라봤다. 어쩔 수 없다는 듯 그러면서도 부드러운 목소리였다.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며칠째 냉전이야. 완전 삐졌네. 채 그 순간 나는 희주에게 온전히 사랑받던 그때로 돌아간 듯 했다. 목구멍에 가시가 걸린 듯 따끔거렸다. 나는 이불을 꽉 쥐며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했다. 늦었어. 자의 희주는 내 목소리가 굳어있는 것을 눈치채고 얼굴을 굳혔다. 그리고 나를 와라 껴안았다. 왜 또 울어? 내가 잘못했어. 화내지 마오. 이제 안 그럴게. 요 짧은 말이었지만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했다. 이렇게 다정한 사람이 어떻게 우리 결혼 생활을 망칠 수 있을까? 어떻게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을까? 희주의 온기가 느껴질수록 비참하고 절망스러웠다. 울자. 마지막으로 이 사람 때문에 울자. 그날 밤 나는 목이 쉴 정도로 울었다. 왜 진실한 사랑은 이렇게 빨리 사라지는 걸까? 왜 제대로 된 이별조차 허락하지 않는 걸까? 희주는 흐느끼는 나를 다독이며 등을 토닥였다. 준우야, 잘못했어. 착하지, 울지 마. 내가 우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나는 어느새 잠들어 있었다. 조희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무의식적으로 나를 더 꽉 껴안았다. 그때 희주의 핸드폰이 울렸다. 희주는 핸드폰을 들어 화면을 확인했다. 송 팀장에게서 온 메시지를 확인한 희주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일찍 자. 요즘 당신이 너무 힘들잖아. 푹 쉬어. 핸드폰을 내려놓고 나를 껴안으며 이마에 입을 맞췄다. 잘 자. 내 사랑. 하지만 어둠 속에서 희주가 보지 못한 것이 있었다. 희주에게 안겨있는 나는 눈을 감은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나는 얼마나 잠들었던 걸까? 눈을 떴을 때 눈가가 뻐근했다.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조희주의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움직이지 마. 눈 부었잖아. 찜질해야 해. 나는 무의식적으로 물었다. 지금 몇 시야? 왜 출근 안 했어? 조희주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출근해? 비서한테 이번 주에는 회사 안 간다고 말해놨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정 변호사가 이번 주 일요일에 이혼 재판이 열린다고 했던 게 떠올랐다. 30분쯤 지나서야 조희주가 내 눈에서 찜질팩을 떼어냈다. 눈을 뜨자 희주가 운동복 차림으로 서 있었다. 조희주는 웃으며 말했다. 늘 공원 가고 싶어 했잖아. 같이 산책할까? 나는 고개를 숙였다. 결혼 2년 차에 했던 말이었지만 희주는 늘 바쁘다는 핑계로 미뤄왔다. 이제 이혼하려는 마당에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 잠시 후 나는 고개를 들고 희미하게 웃었다. 그래.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으로 데이트나 하자. 옷을 갈아입고 아래층으로 내려가자. 조희주가 서재에서 통화하고 있었다. 검사 결과 육모막 육모 생검 수치가 너무 낮아. 왜 그런 거야? 지금 갈게. 희주가 전화를 끊고 밖으로 나왔다. 소파에 앉아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입을 열었다. 여보, 잠깐 나갔다 올게. 잠깐만 기다려줘. 그 순간 송 팀장, 박준우 씨, 희주 누나는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제발 놔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스쳐 지나갔다. 그래, 이루어지지 않을 약속은 애초에 하지 않는 편이 나았다. 나는 집에 앉아 밤늦도록 희주를 기다렸다. 그때 희주에게서 전화가 왔다. 희주는 어딘가 풀이 죽은 목소리였다. 여보, 이틀 정도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아. 회사 일이 너무 많아서 속눈썹이 파르르 떨렸다. 아마 조희주는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제대로 된 핑계를 생각해낼 기력조차 없어진 거겠지? 나의 침묵에 희주는 더욱 당황한 듯 했다. 나중에 가면 꼭 공원에 데려가 줄게. 나는 오랫동안 침묵하다 희미하게 웃었다. 그래, 마음대로 해. 추우니까 몸 따뜻하게 하고. 그제야 조희주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려왔다. 응, 당신도 일찍 자고. 끊을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전화가 뚝 끊겼다. 귓가에 맴도는 전화소리가 심장을 강타하는 듯 했다. 텅 빈 방 안에서 내 슬픔은 더욱 짙어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조희주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여보, 자. 밖에 눈 와. 오래전부터 나는 희주에게서 눈이 내린다는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향했다. 과연 눈이 내리고 있었다. 많지는 않았지만 하늘하늘 흩날리고 있었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내가 조희주와 처음 만났던 해에도 눈이 내렸었다. 눈이 내리던 날, 희주는 손난로와 따뜻한 우유를 준비해서 나를 운동장으로 데리고 나갔었다. 춥다고 툴툴거렸지만 희주는 뛸 듯이 기뻐했다. 준우야, 사랑하는 사람이랑 눈 맞으면서 같이 늙으면 100년해로 한대. 어때? 내가 내 미래 마누라 같아. 그해 내리던 눈이 지금 창밖에 내리는 눈과 겹쳐 보였다. 그 순간 송 팀장에게서 사진이 왔다. 화려하게 장식된 방 안, 유리창에는 서로를 껴안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비쳐 있었다. 박준우 씨, 서울에 눈이 예쁘게 내리네요. 좋아요. 사진 속 희주의 눈에 가득 찬 미소를 보니 가슴속에 차가운 눈이 쌓이는 듯했다. 창밖의 눈을 바라보며 텅 빈 거실에 서서 나지막이 읊조렸다. 조희주, 분명히 같이 늙자고 했잖아. 그런데 왜 먼저 나를 버린 거야? 다음 날 정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준우 씨, 사무실로 잠깐 와주실 수 있으세요?
나는 택시를 잡아 법원으로 향했다. 눈이 내리는 날이었다.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서자 사방에서 고성이 들려왔다. 법적으로 빈손으로 집을 나서는 경우는 없습니다. 현재 이혼 소송 중인 두 분은 여전히 합법적인 부부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가정폭력은 경상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합의 이혼을 권합니다. 테이블에 앉아있는 변호사들은 지쳐있거나 절망에 빠져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었다. 갑자기 심장이 격렬하게 요동쳤다. 지금 내 모습이 그들과 다를 게 뭘까? 박준호 씨, 이쪽입니다. 그때 정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에게 손짓했다. 나는 정 변호사에게 다가갔다. 정 변호사는 서류를 건넸다. 이미 제공하신 증거를 바탕으로 모든 걸 정리했습니다. 위임장에 서명하시면 재판 결과를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펜을 들었다. 소송장에 적힌 이혼이라는 단어를 보니 가슴이 미어졌다. 문득 조희주와 결혼식이 떠올랐다. 신부 앞에서 영원히 손을 잡고 함께 늙어가자고 맹세하던 순간 서로를 바라보던 따뜻한 눈빛. 하지만 지금 내 앞에는 이혼 서류만이 놓여 있었다. 나는 이 사람과 결혼하겠습니다. 가난과 질병, 생과 사가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눈가가 뜨거워졌다. 나는 펜을 꽉 쥐고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다. 원고, 박준호. 나는 조희주 씨와의 이혼을 법원에 요청합니다. 재판까지 3일 남았다. 조희주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송 팀장이 보낸 메시지를 차단했다. 변호사 측에서 모든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더 이상 증거를 제출할 필요도 없었다. 아내와 내연남의 달콤한 메시지를 더 이상 볼 필요도 없었다.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때 뒤에서 서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나중에 또 데리러 와줘. 나는 아이를 붙잡고 말했다. 송 팀장이 요즘 몸이 안 좋대. 괜찮아지면 아빠는 이제 필요 없을 거야. 내 앞에 서 있는 조희주와 똑 닮은 딸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한참 동안 침묵하다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서연아, 아빠도 바빠해. 서연이는 거절당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지 눈가가 붉어진 채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다. 아빠는 아빠 자격도 없어. 화를 내며 가버리는 서연이의 뒷모습을 보며 조희주가 했던 질문이 떠올랐다. 만약 송 팀장님이 아빠 되면 어떨 것 같아? 그때 서연이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당연히 좋아. 그 생각을 하니 입 안이 썼다. 곧 나는 서연이의 아빠가 아니게 될 것이다. 3일 후 모든 게 끝날 것이다. 재판 전날 밤 조희주가 드디어 돌아왔다. 희주는 차가운 기운을 풍기며 나를 껴안았다. 여보, 너무 오래 기다렸지? 나는 굳어버린 채 겨우 대답했다. 괜찮아. 10시간도 안 남았잖아. 우리 이야기는 끝날 거야. 지금 이 순간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다. 나는 눈을 감고 고통을 참았다. 그날 밤 조희주가 침대에 누워 갑자기 입을 열었다. 여보, 설날에는 우리 셋이 사마에 놀러 갈까? 우리 셋이라는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나는 숨을 크게 쉬고 억지로 슬픔을 억눌렀다. 그래. 내가 알아서 해. 나는 조희주가 이번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더 이상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어둠 속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여보,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사랑해, 사랑이라는 단어가 뇌리에 박혔다. 나는 조희주와 사랑해라는 말을 오랫동안 하지 못했다. 오랜 시간이 흘러 다시 듣게 되니 낯설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조희주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다. 나는 손을 뻗어 희주의 뺨을 쓸어내렸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안타깝게도 우리 사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조희주는 습관처럼 옆자리를 더듬었지만 차가운 빈자리만이 느껴졌다. 희주는 멍하니 눈을 떴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비서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와 있었다. 희주는 미간을 찌푸리며 전화를 걸려다 멈칫했다. 화면에 저보,
라는 글자가 떠 있었다. 조희주는 반사적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 어디야? 전화기 너머에서 나는 평소와 다른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법원에서 기다리고 있어. 조희주는 미간을 더욱 찌푸렸다.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던 찰나 전화가 뚝 끊겼다. 격렬한 불안감이 온몸을 휩쓸었다. 하지만 희주는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법원으로 향했다. 오전 9시 50분, 조희주는 법원 앞에 멈춰 섰다. 법원 정문 앞에 서 있는 나를 발견하고는 다급하게 달려왔다. 여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무슨 일이야? 나는 희주를 올려다봤다.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간 후 정 변호사에게 시선을 돌리며 평온하게 말했다. 정 변호사님, 원고 박준우와 피고 조희주는 모두 출석했습니다. 이혼 재판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희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빤히 쳐다봤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이혼? 나는 희주를 차가운 눈빛으로 바라봤다. 이전에는 본 적 없는 차가운 눈빛이었다. 조 이사님, 왜 그러세요? 조금 있으면 뭐라고 변명할지 생각하는 게 좋을 텐데요. 말을 마친 나는 차갑게 뒤돌아섰다.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이번에도 한국 젊은 층 독자들의 취향에 맞게 세련된 표현과 어투를 사용하여 더욱 몰입감 있게 다듬어 보겠습니다. 소설 본문. 정 변호사님, 10분 뒤에 재판정에서 뵙겠습니다. 나는 차갑게 전화를 끊었다. 조희주는 비서와의 불륜으로 여러 차례 간통을 저질렀고 현재는 그 비서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였다. 재판장이 피고에게 사실이 맞는지 묻자 조희주는 충격에 휩싸인 눈으로 나를 돌아봤다. 내가 아이의 존재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사실입니까? 재판장이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정 변호사는 쉴 새 없이 간통 증거들을 쏟아냈다. 명백한 증거 앞에서 조희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갑작스러운 재판 진행에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진 듯했다. 그때 날카로운 망치 소리가 울려 퍼졌다. 증거가 확실하므로 원고 박준우와 피고 조희주의 혼인을 무효로 합니다. 원고의 요청에 따라 양육권은 포기하며 피고는 혼인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0일 이내에 조그룹 주식 30%를 양도해야 합니다. 나는 재판정 문을 나섰다. 역시 조희주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붉어진 눈으로 내 손을 붙잡고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처음부터 다 계획한 거였어. 그렇지, 나는 비웃으며 대꾸했다. 그래서 뭐? 조희주, 내가 내게 빚진 거야. 나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뒤돌아섰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차 안에서 정 변호사는 미소를 지으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박준우 씨, 새로운 인생을 찾으신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이제 더 이상 조희주에게 맞춰 가면을 쓸 필요가 없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가면 충분했다. 조희주는 혼이 나간 사람처럼 이혼 판결문을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 핸드폰 알림이 울렸다. 송 팀장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희주 씨, 몸이 너무 안 좋아요. 잠깐이라도 볼 수 있을까요? 조희주는 넋이 나간 표정으로 답장했다. 오늘은 안 돼.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송 팀장의 메시지는 끊임없이 쏟아졌지만 조희주는 핸드폰을 덮어버렸다. 그리고 나와 나눈 대화창을 열었다. 화면에는 어제 보낸 메시지가 떠 있었다. 여보, 오늘 회사 일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저녁은 서연이랑 먼저 먹고 있어. 그때는 송 팀장의 품에 안겨 온갖 달콤한 말을 속삭이느라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눈치채지 못했던 것이다. 예전에는 그녀가 늦으면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걱정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조차 하지 않게 된 것이다. 사실 이런 대화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되었지만 그녀는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다. 결국 지나친 자만심이 화를 불렀다. 조희주는 가슴이 아파 핸드폰을 꽉 쥐었다. 그리고 내게 메시지를 보냈다. 여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 왜 나에게 해명할 기회조차 주지 않는 거야? 메시지를 보냈지만
옆에는 빨간색 느낌표가 떴다. 나는 이미 그녀를 차단한 상태였다. 나는 이미 새 집을 알아봐 놨고 오랫동안 머물 생각도 없었다. 이혼 절차가 끝나면 남서울로 떠날 것이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자 기분 좋게 새 집에서 잠을 잤다. 내가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은 강두현은 난리를 치며 술을 마시자고 했다. 다음 날 약속 장소로 향했다. 주차장에 도착하니 낯익은 뒷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여보, 정말 나와 서연이를 버릴 거야. 헝클어진 머리에 초췌한 몰골의 조희주가 차 옆에 서 있었다. 나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녀를 쏘아봤다. 우리는 이미 끝났어. 이제 와서 뭘 하겠다는 거야? 조희주는 내게 다가와 애원했다. 나 정말 송 팀장이랑은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날 술에 너무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나.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는 냉정하게 그녀를 뿌리쳤다. 조희주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돌아와 주기만 한다면 그 사람과는 완전히 끝내게 뻔한 거짓말. 혐오감이 들었다. 나는 무표정한 얼굴로 말했다. 조희주, 더 이상 추해지지 마오. 당신은 이제 공인이야. 주가 떨어지는 건 원치 않겠지. 나는 조희주에게 얼마나 다정하고 따뜻했었나. 하지만 이제는 그만큼 차갑고 냉정해졌다. 그 변화에 조희주는 뼈 속까지 아파하는 듯 했다. 우리 사이에 더 이상 할 말은 없어. 다시는 볼 일 없을 거야? 꺼져. 나는 차 문을 열었다. 차에 타기 전 조희주가 물었다. 서연이는? 준우 씨, 서연이마저 버릴 거야. 서연이가 태어난 날부터 나는 서연이를 보물처럼 아껴왔다. 조희주가 쉽게 포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걔는 송 팀장을 더 좋아하잖아. 빨리 양아빠 만들어줘. 나는 차에 시동을 걸고 그 자리를 떠났다. 미련은 없었다. 강두현은 예전에 갔던 작은 고깃집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재판 이야기를 듣더니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다. 잘했어. 나도 웃음이 터졌다. 해방된 기분이었다. 이제 자유다. 강두현은 눈을 부릅뜨며 경고했다. 얘야, 박준호. 경고하는데 걔가 몇 번만 애원하면 마음 약해지지 마라.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럴 일 없어? 조희주와 쇼인도 부부 노릇을 하면서 그 여자의 본성을 꿰뚫어 봤거든.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송 팀장에게서 사진이 와 있었다. 사진 속 조희주는 술에 취해 널브러져 있었다. 옷은 엉망으로 흐트러져 있었다. 박준호 씨, 매일 밤 그녀는 이래요. 내 품에 안겨서 엉엉 울죠. 나는 송 팀장이 보낸 사진을 무시했다. 그를 단순한 재완견 정도로 생각했지만 이제 서울을 떠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다. 드물게 답장을 보냈다. 저질 쓰레기 새끼, 내 개새끼나 잘 관리해. 메시지를 보낸 후 즉시 송 팀장을 차단하고 편안하게 잠을 청했다. 며칠 동안 조용히 지냈다. 그러던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하지만 목소리는 너무나 익숙했다. 박준우 씨, 주식양도 합의서 다 작성했어요. 만나서 사인하시죠. 나는 망설임 없이 약속을 잡았다. 좋아요. 조희주는 강변에 있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만나자고 했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하지만 적어도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은 평범해 보였다. 나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자리에 앉자마자 말했다. 여기 있어요. 사인하세요. 조희주는 나를 쏘아보며 입을 열었다. 우리 사이에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은 거야.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조희주,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 제발 자존심 좀 지켜. 더 이상 추해지지 마. 조희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조희주는 더 이상 예전에 다정하고 부드러웠던 남편이 아니었다. 조희주는 나지막이 말했다. 최소한 식사라도 같이 하면 안 될까? 나는 차갑게 대꾸했다. 조희주 씨 얼굴만 봐도 밥맛이 뚝 떨어져. 조희주 얼굴만 떠올리면
송 팀장이 보낸 사진들이 떠올랐다. 끔찍했다. 그녀의 간곡한 부탁에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지켰다. 하지만 내 앞에는 내가 싫어하는 음식들 뿐이었다. 먹는 둥 마는 둥 식사를 마친 후 조희주는 약속대로 주식양도 계약서를 건넸다. 나는 꼼꼼히 조항을 확인한 후 서명했다. 계약서를 들고 일어서려는데 조희주가 나를 불렀다. 준우 씨, 지금은 날 용서할 수 없더라도 친구로 지낼 수는 없을까? 그녀의 진심이 느껴지는 애절한 눈빛이었다. 하지만 용서 여부를 떠나 나는 타락한 여자와 친구로 지내고 싶지 않았다. 차갑게 뒤돌아섰다. 조희주는 힘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다음 날 주식 양도를 마무리하고 바로 남서울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다. 부모님과 친척들이 있는 곳, 서울을 떠나기로 결심했을 때 남서울에서 일자리를 제안받았다. 대학에서 패션 디자인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번 일은 패션 스튜디오에서 하는 일이었다. 비행기는 오후에 출발했다. 택시를 타고 부모님 집으로 향했다. 조희주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서울과 남서울의 거리 때문에 몹시 반대하셨었다. 게다가 당시 조희주는 가진 것 하나 없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희주와 결혼했다. 오랫동안 후회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까지도 걱정되었다. 문이 열리고 어머니의 얼굴이 보이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준우야, 어머니는 잠시 굳어있더니 곧 활짝 웃으며 소리쳤다. 여보, 빨리 나와봐. 누가 왔는지 서울과 남서울은 1000km나 떨어져 있었다. 나는 3년 만에 집에 돌아왔다. 부모님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아이고, 왜 울어? 덩치만 컸지. 아직도 애네 어머니는 걱정하면서도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니는 맛있는 음식을 잔뜩 차려줬다. 밥을 먹다가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혼자 온 거니? 나는 부모님을 슬쩍 쳐다봤다. 그들은 늘 조희주를 탐탁지 않아 했다. 네, 이혼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동시에 굳어버렸다. 어머니는 미간을 찌푸리며 엄숙하게 말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나는 숨을 크게 쉬고 고개를 숙였다. 서로 안 맞아서 이혼했어요. 결혼한 지 8년이나 됐고 애도 7살인데 이제 와서 안 맞다니. 아버지는 눈을 부릅뜨고 나를 노려봤다. 솔직하게 말해. 그 여자가 바람 피운 거지. 그렇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제 괜찮아요. 앞으로 남서울에서 살 거예요. 다시는 그 여자와 엮이고 싶지 않아요. 내 말을 들은 부모님은 서로를 바라보며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왔다. 익숙한 가구 배치와 어릴 적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이 그대로 있었다. 또다시 눈물이 쏟아졌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은 나를 보물처럼 아껴주셨는데 내가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조희주가 내가 남서울로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송 팀장은 바로 옆에 있었다. 전화 소리가 컸기 때문에 송 팀장도 모든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조희주의 굳은 표정을 본 송 팀장은 다정하게 물었다. 희주 씨, 정말 박준우 씨가 떠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 송 팀장은 흥분을 감추며 조희주의 눈치를 살폈다. 조희주는 지친 듯 이마를 짚으며 차갑게 말했다. 송 팀장, 이제 그만 나가봐요. 피곤해요. 송 팀장은 조희주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희주 씨, 내가 늘 말했잖아요. 박준우와 이혼하면 나랑 결혼해서 서연이 아빠가 되어주겠다고. 그만해. 조희주는 이혼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천천히 그의 손을 뿌리치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봤다. 더 이상 그 사람 이름은 입에 담지 마. 역겨워. 송 팀장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조희주, 당신은 내 아이를 임신했잖아. 그녀의 눈은 더욱 차갑게 식었다.
당신이 내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가치는 뱃속의 아이뿐이야. 아이가 태어나기만을 기다려. 다른 건 꿈도 꾸지 마. 송 팀장은 눈앞에 있는 여자를 낯설게 바라봤다. 한때 그녀를 향해 품었던 욕망은 이제 혐오감으로 변해버렸다. 조희주,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그의 절규에 그녀는 차가운 뒷모습만을 보일 뿐이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냉정하게 대할 수 있는 여자가 과연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까? 며칠 동안 휴식을 취한 후 나는 남서울 생활을 시작했다. 며칠 동안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자 부모님은 내가 우울증에 걸릴까 봐 걱정하셨다. 어느 날 오후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집을 나섰다. 바람 좀 쐬고 오자. 동네에는 1년 내내 잉어가 헤엄치는 맑은 호수가 있었다. 어머니와 나는 호숫가를 따라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갑자기 거대한 검은색 알래스칸 말라뮤트 한 마리가 우리 앞을 가로막았다. 말라뮤트는 울타리에 묶여 있어야 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스스로 밧줄을 풀고 도망쳐 나온 듯 했다. 녀석은 입마개를 한 채 밧줄 옆에 앉아 꼬리를 흔들며 나를 빤히 쳐다봤다. 나와 녀석은 눈을 마주쳤다. 세상에, 저게 좀 봐. 무섭게 생겼네. 어머니는 동물을 무서워했다.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돌아가려고 했지만 걔는 끈질기게 우리를 따라왔다. 어머니와 내가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 한 여자가 다급하게 뛰어왔다. 상황을 파악한 여자는 걔를 붙잡고 밧줄을 묶었다. 주인은 젊은 여자였다. 민첩하고 능숙하게 걔를 다루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알래스카는 완전히 순종적인 태도를 보였다. 죄송해요. 잠깐 화장실에 간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여기 묶어놓으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똑똑한 녀석일 줄은 몰랐어요. 여자는 연신 고개를 숙여 사과했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순한 것 같네요. 젊은 여자도 따라 웃으며 말했다. 만약 좋아하신다면 쓰다듬어 보셔도 괜찮아요. 사람도 잘 따르고 아무데나 뛰어다니지도 않아요. 어머니는 갑자기 기침을 하더니 나를 보며 말했다. 그래, 엄마는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겠다. 내가 정말 흥미진진한 전개네요. 이번에도 젊은 층 독자들이 더욱 공감할 수 있도록 세련된 표현과 어투를 사용하여 몰입감을 높여보겠습니다. 소설 본문. 결혼 생활 내내 그녀는 한 번도 나를 사랑한 적이 없었던 걸까? 과거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겠지? 내가 그녀보다 모든 면에서 뛰어났으니까. 그녀가 아무리 성공해도 사람들은 재벌 남편 덕에 성공했다고 수군거렸을 테니까. 조희주에게 내 존재는 그녀의 모든 노력을 폄하하는 꼬리표였을 거야. 송 팀장의 등장은 그녀에게 짜릿한 해방감을 선사했을 거야. 그녀는 송 팀장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걸까? 아니면 그를 통해 조 이사로서의 권력을 되찾고 싶었던 걸까? 그녀는 모두에게 박준우가 자신에게 매달리고 있다고 믿게 만들고 싶었던 거야. 내가 절대 자신을 떠날 수 없다고 믿도록. 내가 단호하게 뒤돌아서는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출근을 시작했을 때 나는 이미 재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다. 하지만 집에서 50몇 년 동안 나는 완전히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었다. 공장 사장님은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젊은 시절부터 브랜드를 키워 패션계에서 이름을 알린 인물이었다. 스타들의 드레스도 그녀의 손에서 탄생했다. 게다가 그녀와 나는 이혼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금세 친해졌다. 퇴근 후 사장님은 회사 근처 레스토랑으로 나를 초대했다. 룸에 들어서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지난번 동네 호숫가에서 만났던 임카이웨이였다. 그 후로도 그녀는 여러 번 산책을 제안했지만 조희주와 마주쳤던 기억 때문에 거절했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만나다니?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내가 들어서는 모습을 보더니 곧 미소를 지으며 똑바로 앉아 나를 불렀다. 준우 씨, 사장님은 임카이웨이를 다시 나를 번갈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두 분 아는 사이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임카이웨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엄마,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되물었다. 혹시 사장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아 따님이세요? 임카이웨이는 웃으며 엄마를 바라봤다. 엄마, 딸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사장님은 웃으며 내 옆자리를 빼주며 딸을 흘겨봤다. 너처럼 쏙 썩이는 애가 또 있을까? 갓 졸업해서 엄마 반대 무릅쓰고 사업하겠다고 나서는 애가 임카이웨이는 그저 웃으며 나를 바라봤다. 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게임 개발했어요. 4학년 때 게임이 대박나서 스튜디오 차려서 돈 좀 벌었죠. 그래서 엄마한테 손 벌리기 싫었던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두 사람은 모녀라기보다는 친구처럼 편안해 보였다. 임카이웨이는 장난기 가득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사실 엄마가 밥 먹자고 했을 때 또 선이라도 보게 하려는 줄 알았어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따님에게 자주 소개팅을 주선하시나 봐요. 사장님은 헛기침을 하며 해명했다. 억지로 시키는 건 아니야. 그냥 바람 좀 쐬라고 하는 거지. 나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문득 랑나기가 떠올랐다. 지금쯤 송 팀장과 잘 지내고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 나를 잊어버리겠지? 식사를 마치고 사장님은 집으로 돌아가셨다. 나와 임카이웨이가 같은 동네에 산다는 것을 안 사장님은 임카이웨이에게 나를 데려다 주라고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사람은 눈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다 임카이웨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지난번에 그분은 준우 씨 부인이세요? 나는 눈을 내리깔며 나지막이 말했다. 전 부인 임카이웨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빨간 뿔에 멈춰 선 차 안에서 나를 바라봤다. 알고 있어요. 조희주 씨, 나는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봤다. 알고 있었어요. 임카이웨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대답했다. 인터넷 검색하다가 알게 됐어요.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내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눈치챈 임카이웨이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남서울을 떠난 이후로도 조희주는 여전히 회의 내내 멍하니 있었다. 집중하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그날 밤 회사에서 야근을 하려던 조희주는 보모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아가씨가 자꾸 울면서 아빠 보고 싶어 해요. 조희주는 야근을 취소하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니 랑나기가 거실에서 엉망진창으로 울고 있었다. 심지어 거실에 놓여있던 화병까지 깨버렸다. 그 화병은 내가 사줬던 것이었다. 조희주는 차가운 표정으로 랑나기에게 소리쳤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랑나기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아빠가 집에 안 와, 전화도 안 받아. 조희주는 잠시 딸을 바라보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보고 싶어. 랑나기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희주는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우리 아빠한테 용서해달라고 할까? 랑나기는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했다. 아빠는 나 안 미워해. 내가 제일 예쁘대. 조희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랑나기를 데리고 남서울로 향했다. 랑나기는 아빠가 자신을 얼마나 예뻐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내가 차갑게 변한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다음 날 아침 두 모녀는 나를 찾아 남서울로 향했다. 하지만 내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다. 여긴 어쩐 일이야? 지금 근무 시간인데 회사 앞에서 그들을 발견했을 때 나는 차갑게 물었다. 그 모습을 본 랑나기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아빠 보고 싶어서 엄마랑 같이 왔어요. 송 팀장은 랑나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랑나기의 작은 손을 뿌리쳤다. 나 이래야 하니까 이제 가봐. 랑나기는 멍하니 서 있었다. 나는 뒤돌아 회사 안으로 들어갔다. 뒤돌아보지도 않았다. 퇴근 시간이 되자 조희주의 차가 여전히 회사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나오자 조희주는 차에서 내려 내게 달려왔다. 준우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때 임카이웨이가 내 옆으로 다가왔다. 당황한 나는 미안하지만 처리해야 할 일이 좀 있어서.
다음에 밥이라도 같이 먹자라고 말하며 그녀에게 양해를 구했다. 임카이웨이는 흔쾌히 승낙했다. 조희주는 회사 근처 레스토랑을 예약해놨다. 차에 탔지만 랑나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눈치챘는지 조희주는 먼저 입을 열었다. 랑나기는 호텔에 맡겼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레스토랑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자 조희주가 메뉴판을 내밀었다. 나는 메뉴판을 밀어내며 말했다.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나도 일해야 하니까. 조희주의 표정이 굳어졌다. 나랑 밥 먹을 시간도 없어.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럼 알아서 시켜. 그녀는 메뉴판을 들었지만 멍하니 메뉴판만 바라봤다. 그녀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전혀 몰랐다. 결혼 생활 내내 나는 그녀와 랑나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알아서 척척 골라줬었다. 그녀는 그런 나의 배려에 익숙해져서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다. 조희주는 겨우 몇 가지 음식을 골라 주문했다. 음식이 나오자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도 잊었어? 결혼 후 조희주가 싫어하는 음식을 모조리 외웠다. 그런데 그녀는 내가 뭘 못 먹는지조차 몰랐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그런 그녀를 배려해왔던 것이다. 어차피 당신은 그런 거 신경 쓴 적 없잖아. 나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본론만 간단히 말해. 내 저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나의 냉담한 태도에 조희주는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미안해, 준우 씨.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감이 가득했지만 더 이상 동요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후회한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이번에도 젊은 층 독자들이 더욱 몰입할 수 있도록 생생한 표현과 트렌디한 어투를 사용하여 더욱 매력적으로 다듬어 보겠습니다. 소설 본문. 얼마나 결혼 생활을 했는지, 그 여자가 예전에 날 사랑하긴 했는지. 지금은 우리가 함께한 시간조차 부정하잖아. 내가 잘났으니까. 그녀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사람들은 재벌 남편 덕에 성공했다고 손가락질했겠지. 조희주에게 내 존재는 지우고 싶은 흑역사였을 거야. 송 팀장의 등장은 그녀에게 짜릿한 일탈이었을 거고. 그녀는 송 팀장을 진심으로 사랑했을까? 아니면 그를 통해 잃어버린 조 대표의 권력을 되찾고 싶었던 걸까? 그녀는 모두에게 박준우가 자신에게 매달리고 있다고 믿게 만들고 싶었던 거야.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남자라고 생각하도록. 내가 매몰차게 뒤돌아서기 전까지는. 내가 다시 일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이미 패션계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다. 몇 년간 쉬었지만 감은 죽지 않았어. 공장 사장님은 40대 초반의 워커홀릭으로 젊은 시절부터 브랜드를 키워 지금은 업계에서 알아주는 셀럽이었다. 톱스타 드레스도 그녀 손에서 탄생했고 무엇보다 그녀와 나는 이혼이라는 공통분모가 있었기에 금세 베프가 되었다. 퇴근 후 사장님은 회사 근처 힙스터 레스토랑으로 나를 초대했다. 룸에 들어서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다. 지난번 동네 호숫가에서 만났던 임카이웨이였다. 그 후로도 그녀는 종종 강아지 산책을 핑계로 연락했지만 조희주 때문에 괜한 오해를 살까 봐 거절했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만나다니?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내가 들어서는 모습을 보더니 곧 댕댕이 미소를 지으며 똑바로 앉아 나를 불렀다. 준우 씨, 사장님은 임카이웨이를 다시 나를 번갈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두 사람 원래 알던 사이야. 내가 입을 열기도 전에 임카이웨이가 먼저 선수를 쳤다. 엄마, 나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되물었다. 혹시 사장님이 입에 달고 살던 그 핵인싸 따님이세요? 임카이웨이는 크크 웃으며 엄마를 디스했다. 엄마, 딸 뒷담화는 좀 심했잖아요. 사장님은 웃으며 내 옆자리를 빼주며 딸을 흘겨봤다. 너처럼 엄마 속 썩이는 애가 또 있을까? 갓 졸업해서 엄마 말은 귓등으로 듣고 사업하겠다고 설쳐대는 애가 김카이웨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나를 바라봤다. 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앱 개발했어요.
4학년 때 앱이 대박나서 스튜디오 차려서 돈 좀 벌었죠. 엄마한테 꿀리기 싫었던 거예요.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두 사람은 모녀라기보다는 절친처럼 편안해 보였다. 임카이웨이는 나를 보며 깐족거렸다. 솔직히 엄마가 밥 먹자고 했을 때 또 억지 소개팅 시키려는 줄 알았어요. 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따님에게 자주 남자친구를 소개시켜 주시나 봐요. 사장님은 헛기침을 하며 해명했다. 억지로 떠미는 건 아니야. 그냥 바람 좀 쐬라고 하는 거지. 나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문득 락나기가 떠올랐다. 지금쯤 송 팀장과 잘 지내고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 나를 잊어버리겠지? 식사를 마치고 사장님은 집으로 돌아가셨다. 나와 임카이웨이가 같은 동네에 산다는 것을 안 사장님은 임카이웨이에게 나를 데려다 주라고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두 사람은 눈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다 임카이웨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저기, 혹시 아까 그분은 준우 씨 와이프세요? 나는 시선을 회피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전 와이프. 임카이웨이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빨간 불에 멈춰 선 차 안에서 나를 힐끗 쳐다봤다. 알고 있어요. 조희주 대표님이. 나는 깜짝 놀라 그녀를 쳐다봤다. 알고 있었어. 임카이웨이는 잠시 침묵하더니 털어놨다. 인스타 염탐하다가 알게 됐어요.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다. 내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을 눈치챈 임카이웨이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남서울을 떠난 이후로도 조희주는 여전히 회의 내내 멍하니 있었다. 집중하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다. 그날 밤 회사에서 야근을 하려던 조희주는 보모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 아가씨가 자꾸 울면서 아빠 보고 싶어 해요. 조희주는 야근을 쿨하게 취소하고 집으로 향했다. 집에 도착하니 락나기가 멘탈이 나가서 깽판 치고 있었다. 심지어 거실에 놓여있던 화병까지 깨버렸다. 그 화병은 내가 사줬던 것이었다. 조희주는 빡친 표정으로 락나기에게 소리쳤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락나기는 눈물을 글썽이며 웅얼거렸다. 아빠가 집에 안 와. 전화도 안 받아. 조희주는 잠시 딸을 바라보더니 맘 찢어지는 표정으로 말했다. 아빠 보고 싶어. 락나기는 끄덕끄덕거렸다. 조희주는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우리 아빠한테 사과하러 갈까? 락나기는 핵인사답게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했다. 아빠는 나 안 미워해. 내가 제일 예쁘대. 나는 차갑게 변한 모습을 보기 전까지는. 다음 날 아침 두 모녀는 나를 보러 남서울로 향했다. 하지만 내 눈빛은 싸늘하기 그지없었다. 여긴 어쩐 일이야? 지금 근무 시간인데. 회사 앞에서 그들을 발견했을 때 나는 차갑게 쏘아붙였다. 그 모습을 본 락나기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아빠 보고 싶어서 엄마랑 같이 왔어요. 송 팀장은. 락나기는 입을 꾹 다물었다. 나는 픽 웃으며 락나기의 작은 손을 뿌리쳤다. 나 일해야 하니까 이제 가봐. 락나기는 벙찐 표정으로 서 있었다. 나는 뒤돌아 회사 안으로 들어갔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퇴근 시간이 되자 조희주의 차가 여전히 회사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내가 나오자 조희주는 차에서 내려 내게 달려왔다. 준우 씨, 잠깐만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때 임카이웨이가 내 옆으로 뿅 나타났다. 당황한 나는 미안하지만 처리해야 할 일이 있어서. 다음에 밥이라도 같이 먹자라고 말하며 그녀에게 양해를 구했다. 임카이웨이는 쿨하게 승낙했다. 조희주는 회사 근처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을 예약해놨다. 차에 탔지만 락나기는 보이지 않았다.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눈치챘는지 조희주는 먼저 선수 쳤다. 락나기는 호텔에 맡겼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레스토랑에 도착해서 자리에 앉자 조희주가 메뉴판을 내밀었다. 나는 메뉴판을 밀어내며 말했다. 할 말 있으면 빨리 해. 나도 칼퇴해야 하니까. 조희주의 표정이 굳어졌다. 나랑 밥 먹을 시간도 없어.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럼
알아서 시켜. 그녀는 메뉴판을 들었지만 멍하니 메뉴판만 바라봤다. 그녀는 내가 뭘 좋아하는지 전혀 몰랐다. 결혼 생활 내내 나는 그녀와 랑나기가 좋아하는 음식을 알아서 척척 골라줬었다. 그녀는 그런 나의 배려에 익숙해져서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다. 조희주는 겨우 몇 가지 음식을 골라 주문했다. 음식이 나오자 나는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해산물 알레르기가 있다는 사실도 잊었어? 결혼 후 조희주가 싫어하는 음식들을 모조리 외웠다. 그런데 그녀는 내가 뭘 못 먹는지조차 몰랐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그런 그녀를 배려해왔던 것이다. 어차피 당신은 그런 거 신경 쓴 적 없잖아. 나는 감정을 억누르며 말했다. 본론만 간단히 말해. 내 저녁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나의 싸늘한 태도에 조희주는 가슴이 아팠다.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나지막이 말했다. 미안해, 준우 씨. 나는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로감이 가득했지만 더 이상 동요하지 않았다. 이제 와서 후회한다고 와. 정말 흥미진진하네요. 이제 마지막 손질로 젊은 층 독자들의 심장을 더욱 두근거리게 만들 세련된 표현과 트렌디한 어투를 더해보겠습니다. 소설 본문. 네, 여기 자주 오지는 않아요. 나는 머쓱하게 대답했다. 능력해 린카이웨이가 부러운 건 사실이었다. 이 나이에 벌써 자기 사업을 하다니. 칭찬에 쑥스러워진 린카이웨이는 진지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빠 눈에는 제가 아직 애송이로 보이겠지만 저도 23살이에요. 그녀의 속마음을 알아차린 나는 웃으며 화제를 돌렸다. 캠퍼스 라이프를 즐겨야지. 지금이 제일 좋을 때잖아. 내 말에 린카이웨이는 빙빙 돌려 말하지 않고 직설적으로 물었다. 준우 오빠는 저한테 조금도 기회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어쩔 수 없다는 듯 대답했다. 그건 그냥 순간적인 감정일 뿐이야. 나는 안 돼. 린카이웨이의 눈빛이 갑자기 묘하게 변했다. 준우 오빠, 혹시 사랑이 두려워서 그러는 거라면 저를 믿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강렬하고 뜨거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조희주는 단 한 번도 저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 나는 그토록 침착할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나는 씁쓸하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인 채 나지막이 말했다. 린카이웨이, 나는 간망한 결혼 생활을 끝냈어. 아직 새로운 시작을 할 용기가 없어. 내 말을 들은 그녀는 오히려 눈을 반짝이며 기뻐했다. 그럼 완전히 거절하는 건 아니고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그렇게 생각해도 좋아. 그 후 린카이웨이는 본격적으로 나에게 대쉬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이 사실은 그녀의 어머니에게까지 알려졌다. 그녀는 쿨한 마인드의 소유자였다. 내 과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견을 드러내지 않았고 오히려 이렇게 말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해. 다만 너와 나의 관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심하고 마치 린카이웨이와의 관계가 나와 그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주말, 린카이웨이는 나를 회사에 초대했다. 나는 거절하지 않았다. 하지만 막상 도착하고 보니 그녀의 회사는 생각보다 훨씬 규모가 컸다. 빛가번쩍한 고층 빌딩에 자리 잡고 있었고 직원 수는 많지 않았지만 인테리어가 세련되고 감각적이었다. 린카이웨이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준우 오빠라고 불렀다. 나는 오랫동안 회사